사실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지금의 불장에 약간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거리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돼서 대출한도 줄어들기 전에 최대한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또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대요. 내가 사고 나서 대출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내가 수요의 막차를 타고 내 뒤로 수요가 약해진다라는 이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집값들이 막 이렇게 튀더라라는 그 정도의 힘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 부동산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가 꼽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하느니 금리 인하를 지난해 연말부터 세 차례 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인하가 됐으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선반영이란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거의 모든 언론 기사에서 이제 상승한다라는 그 근거로는 공급이 부족하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이게 만약 나만 아는 정보라면은 내가 굉장히 요긴하게 이걸 쓸 텐데 이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거라면 이미 2년 전부터 야 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다라면서 이렇게 먼저 달려가는 이 선반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도 분명히 금리 인하기인데 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보면은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건 그만큼 선반영을 했던 게 좀 과도했나 싶으니까 금리 인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냥 약간 큰 틀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를 보시면 과거에 2015, 16, 17년 요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GDP 성장률보다도 낮은 데에 가 있었습니다. 즉 GDP 성장률이 저 때는 한 분기별로 3, 4% 나오는데 기준금리는 막 1.5, 1.25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부양되는 효과,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대세 상승 같은 거로 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더 과거로 보시면 2012, 13년은 성장률은 한 2% 정도 되는데 기준금리는 한 3% 정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낮추니까 여전히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도 높은 데 있다 보니 저 시기는 그다지 부동산이 이렇게 자극받지 않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침체기가 좀 더 이어졌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올해 내년 성장률을 한 1%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기준금리는 2.75에 있고 낮춰도 지금 아직 올해는 2% 이상에 있을 거로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제약적인 환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이 국지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도 이게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거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약한, 즉 2015, 16, 17년 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의 금리 인하기는 일단은 2012, 13년대랑 좀 더 큰 틀에서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어즈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느니 4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주춤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부동산 업계 분들 말씀만 들어보면야 막 뭐 계속 금리 낮추는 막 뭐 이런 거에 이제 들떠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단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대략 한 올해 중에는 한 2번 정도 더 낮춰서 2.25%까지는 그래도 낮추지 않을까 하고 있고,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 2.0%까지도 이거 최종 금리를 좀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 번만 더 내려서 2.5%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을 결정하는 지금 주 요소는 환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계속 오르는 식으로 간다면 한 번밖에 못 내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는 거고, 환율이 만약에 그럭저럭 좀 한 지금보다는 막 안 올라가고 잘 좀 버텨주거나 내려가 준다면 2.0%까지도 내릴 수 있지 않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올해 내년 성장률을 1%대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환율 눈치 봐가면서 최대한 1%대에 가깝도록 내려가는 게 어떤 좀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럼 금리 인하 속도를 좀 하반기까지 좀 천천히 늦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재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하느는 이제 환율과 가계부채가 가장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내수가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낮추고 돈 풀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저는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가령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냥 다 같이 금리 풀고 가계대출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것도 서울로만 가지 뭐 알아서 지방으로도 흐르고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한 4% 정도여도 서울은 그거보다 더 상승하지 뭐 하는 심리가 기꺼이 한 4%에도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을 사고 가는데, 이거가 한 3% 된다고 해서 지방이 그렇다고 내가 3%씩 이자 내면서 샀을 때 이게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지금 그 정반대로, 서울은 4%여도 이긴다, 지방은 3% 가도 이거 뭐 그걸 이길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게 뭐 내수를 살리고 지방 미분양 같은 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흐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약간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이나 이런 데서도 자꾸 금리에 기대기보다는 좀 이렇게 추경을 하거나 정부 지출로 좀 이거를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게 무작정 그냥 금리 낮추고 돈 풀면 이거 다 서울 부동산으로만 갈까봐를 우려하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도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뭐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뭐 경제 전반에도 당연히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이미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이전 겪었고 관련된 논문도 많아서, 여기 보시는 이것처럼 처음엔 가계부채를 늘리면 한 1, 2년 정도에는 소비를 좀 늘려주지만, 오히려 한 이제 2년 차 이후부터는 소비를 오히려 이렇게 위축시키는, 악화된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좀 나와 있거든요. 은근히 주위에 사례가 많은 게, 뭐 이제 남자분들도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집을 먼저 사주셨는데, 데이트는 하세요라면은 빚 갚느라 데이트할 돈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정작 데이트를 못 하고 빚 갚으면서 이렇게 사시는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은 트랩에 걸려 있다라고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DSR이라든가 DTI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소득이 많아야만 빚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는, 소득 점유율은 고소득자가 상위 20%가 한 40% 정도 점유하는데, 대출 점유율은 지금 거의 60% 가까이 대출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소득자일수록 빚을 굉장히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고소득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력 계층인데, 이분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빚 갚는 데에다 지금 이 고소득자들의 돈이 좀 흘러가고 있다 보니 소비는 구조적으로 자꾸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기는 하죠. 이런 구조면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냈으니까 빚은 잘 갚는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무너지지는 않는 구조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자꾸 한마디로 약간 금융기관에 내가 번 돈이 다 쏠려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소비를 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비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트랩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소비를 잠식하는 부분은 뭔가 이제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그쪽으로 관련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죠. 이렇게 좀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면 당연히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세가율, 전세 자금 대출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부나 관계자들도 이미 인지하지만 이걸 어떻게 건드리지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약간 집값 상승의 어떤 주범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혜택을 줄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취약계층 어떡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비난으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전향적으로 못 건드리는 문제인데, 일례로 지금 자꾸만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넣느냐 마느냐 또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고, 저는 이게 DSR로 좀 어떻게든 넣는 식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전세 시장이나 집값에 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선에서는 이제는 도저히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소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지니까 한 번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라면은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영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갔었다가 우리와 유사하게 지금의 우리와 유사하게 그 정도 갔지만 그 뒤로 끊임없이 이거를 감축하는 노력을 한 덕분에 지금은 GDP 대비 80%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보시면은 영국이 지금 고금리에도 되게 잘 버티고 있고 네. 파운드화도 지금 세고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했던 비결들을 보니까 일례로 뭐 청년들이나 이런 그 무주택자의 모기지 이런 것도 혜택을 막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사지 마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옛날엔 정부가 다 그런 것도 좀 저금리로 해주고 뭐 보증도 해주고 이런 거 하다가 그런 걸 좀 일절 없애는 식으로 하니까 그냥 아예 새로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집값도 안정화되고 가계부채도 이제 GDP 대비로는 낮아지는 그런 길을 가기는 한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안 그래도 또 한국은행은 또 그런 사례를 최근에도 보고서로 이제 인용도 하고 해서 약간 한국은행의 마음은 약간 좀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를 좀 제안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뭐 여론에 밀려서 이게 못 받아들이냐 이거는 굉장히 좀 약간 집값의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이걸 계획대로 밀고 갈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부동산 시장의 바람인지 아니면 뭐 정말로 그 내부에서 나오는 말인지는 참 모르겠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지금의 불장에 약간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거리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진다라면은 자칫 그냥 이 불장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약간 비싼 지역에 국한된 그 불장이 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감내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한번 그걸 2달 미뤘다가 이 불장만 더 길어지고 또 가계부채도 확 7월 달에 많이 올랐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설마 그거를 반복을 할까라는 건 조금 약간 의문시되긴 한데요. 예, 좀. 사실 근데 금리 인하보다 이런 대출 규제 뭐 완화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집값에 작용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지금은 어차피 상급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뭐 대출 금리가 한 4%여도 서울 상급지는 그 이상은 뭐 오르지 뭐 하는 심리가 이제 기꺼이 빚을 내게 하는 건데 뭐 이런 여건에서는 금리 조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출 한도 자체가 이 수요의 힘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왜 호재가 됐냐면 금리가 낮아질 때 어쨌든 DSR의 구조상 금리 낮아지면은 대출 한도도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 수요를 많이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스트레스 DSR 특히 3단계쯤 가면은 금리가 웬만큼 인하돼도 이 대출 한도 자체가 좀 줄어들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라는 호재보다 대출 한도 축소라는 악재가 좀 더 약간 우세해진다. 그게 좀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좀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꺾이는 거를 좀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이거에 좀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마포나 성동 아까 LTV 70% 얘기도 드렸지만 이게 달려오시는 분들의 또 심리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돼서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그 전에 최대한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또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싶은 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 무엇이 가장 큰 변수인가 가격에 대한 변수인가에 대해서 뭐 공급이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이라도 빚을 더 내서 사야 된다가 맞겠지만 그보다는 약간 이 대출 한도 얼마나 빚내기 쉽냐 어렵냐가 이 가격을 좌우한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고 나서 대출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내가 수요의 막차를 타고 내 뒤로 수요가 약해진다라는 이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약간 이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3단계 시행 전에 최대한 연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올해 이제 4, 5년 전에 영끌족들이 이제 저금리 당시에 5년 금리 고정금리 후에 이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금리 올해 그 전환 규모가 50조 원에 이제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당연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거기에 1대1 대응하면서 가격의 상승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게 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금리는 가장 높을 때보다 낮아졌지만 뭐 홈플러스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낮아져도 옛날보다는 여전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여전히 힘든 네. 상황이라서 이런 데들이 이제 결국 금리 인하기인데도 불구하고 버티다 쓰러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리 인하하면은 확 이제 뭔가 이제 수요가 부스팅 될 만한 그런 걸로 작동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금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5년 고정금리로 네.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2020년에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올해 변동금리 네. 혹은 뭐 이제 새로운 고정금리로 네. 전환하셔야 되는데 저 2020년대의 변동금리를 보시면은 대략 한 2.5% 정도 예,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한 네. 대략 한 2.5% 정도에서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반영하더라도 한 4%에서 3% 중후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부담이 늘어난 거고 심지어 저 때는 약간 DSR 같은 규제도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들 이렇게 예, 나의 소득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많이 받으신 네. 분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못 받을 텐데 좀 예, 좀 많이 저금리로 받았던 분들이 이제 많은 상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는 또 올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2020년쯤에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5년 만에 금리 인상 같은 그런 효과가 일단은 받게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워낙에 크게 데이다 보니까 그동안 고정금리로 되게 네. 많이들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보시면 2023년, 24년은 빨간색이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네. 받은 비중인데 거의 뭐 90%에 가깝게 고정금리로들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 보시는 이 선처럼 이 빨간색이 변동형이고 회색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2022년쯤부터는 약간 정부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리스크다라고 해서 고정금리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고정금리의 신규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되게 굉장히 낮게 지금 관리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고정금리로 받으셨고 이런 노력의 결과 저 한 2013년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가계 대출에서 주담대에서 20%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거의 60%나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비중이 20%밖에 안 될 때는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주담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80%가 막 행복해지는 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비율이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낮춰봤자 40%의 분들은 좀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60% 분들은 아무런 그냥 아무런 금리가 내려간 게 남의 나라 일처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옛날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집값들이 막 이렇게 튀더라라는 그 정도의 힘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고정금리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5년 전보다는 여전히 지금 주담대 금리가 높다라는 점에 착안해 보면 단순히 이제 옛날처럼 기준금리 내리면 이만큼 상승한다.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내수를 살리면 가계부채가 부담되고 또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내수가 죽는다. 이게 뭐 정부의 딜레마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어느 쪽에 그래도 무게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저는 좀 그렇게 따지면 약간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지난 2023년, 24년에 어쨌든 주담대 금리를 많이 낮춰주고 또 이게 주담대는 정책성 자금으로도 이렇게 많이 좀 DSR에 또 카운팅 안 되는 이런 예외를 많이 둬서 한마디로 이제 빚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랬더니 과연 내수가 살아났냐라는 반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즉 지난 2년에 그런 부채를 늘리는 것은 내수 살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동산 PF 문제를 좀 이게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를 좀 잠재우고 싶었던 그러니까 워낙에 둔촌주공이라는 그런 가장 탑급의 부동산 PF마저도 무너지면 야 이거 지금 시스템 리스크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라는 그 압박감과 공포가 이렇게 해서 이게 PF 문제 살리기지 내수 살리기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한 결과 실제로 좀 금융기관의 어떤 그 PF와 관련된 그런 압박 같은 것들은 좀 지난 2년 사이에 많이
완화는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뭐 내수라든가 자영업자 뭐 좋아졌다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빚을 많이 내서 이쪽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좀 가기는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워낙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계속해서 문제라고 제기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고 하니까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우리의 내수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내수 쪽은 약간 그 정부 부채 그러니까 좀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살리고 이쪽은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계속해서 좀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좀 기조를 잡고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이 상황이 바로 딱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성장은 낮은데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도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 걸 계속 용인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길이 되는 거죠.